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말 잘 편하게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가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8월 말이 지나고 9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에 한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한올이 참 등락폭이 좀 많이 심하진 않았지만 많이 떨어졌죠. 사실 연초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3월달에 그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임상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토클리맙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알제넥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증근무력증 시장을 신약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약을 보류한 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반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그 바토클리맙 분쟁, 권리 반환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또 있어서 주가가 한 25,000원, 24,000원까지도 조정을 받고 다시 3만원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악재가 터지면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시장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악재에 대한 내용은 어느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 악재를 뒤로 하고 호재에 반응하는 또 상승의 시장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버바이오메드의 그 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지금 3만 원대로 회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분쟁이 끝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그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24,000원, 25,000원대를 유지하지 않고 3만원까지 다시 올라온 이유는 그 악재는 이제 됐다,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해소가 됐다는 게 일이 해결됐다는 건 아니고 해소가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다 됐다. 그 악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를 누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떠났다. 지금은 호재를 바라보고 모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는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하버바이오메드 이슈가 재차 나왔을 때 더 큰 악재, 지금은 뭐 계약권에 대한 자체의 분쟁이기 때문에 더 큰 악재가 뭐가 있을지는 제가 예상하진 못하겠지만 더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하버바이오메드와의 분쟁으로 인한 주가 반응은 그렇게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바토클리맙에 대한 이번 9월달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해 데이터나 아니면 올해 말에 있을 TED 데이터 또는 내년부터 재개될 그 아이메로 푸르바트라 그러죠. 1402 데이터에 대한 결과의 기대를 조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올라오는 거에 반해서 이뮤노반트 주가는 살짝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이뮤노반트와 한올의 주가가 조금 반대는 아니지만 이뮤노반트는 바닥을 찍고 한올은 조금씩 반등 아닌 반등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차이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최근에 이뮤노반트에 관한 질문들을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뮤노반트 거래 패턴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장 막판에 종가에 거래가 수십만 주씩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급적인 요인이거든요. 사실 장 초반이나 중반에는 그런 기관과의 거래, 뭐 개인과의 거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장 막판에 종가에 기관들의 물량이나 이런 그 펀드 물량이라 그러나요? 그런 기관들의 물량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한 번에 매도가 들어오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대가 맞아서 그런 종가쯤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서 종가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게 펀드성 물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그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그냥 매크로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계적인 매수 매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모이는 게
거래량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좋게 생각하면 어느 방면으로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뮤노반트 주가와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가가 지금 조금 방향성이 다른 이유는, 한올바이오 파마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또 코스피잖아요, 그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이뮤노반트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서, 나스닥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금리에 인해서 바이오텍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바이오텍 회사들이 금리 상승된 금리가 하락되지 않고 있어서 자금 조달 이슈나 아니면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주주가치 희석, 유상증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희석 여부가 좀 불가피하다, 좀 이렇게 불확실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 제약,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뮤노반트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거고, 지금 금리 하락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 올해 중순쯤이었나요? 한 6월, 7월쯤에는 이제 금리 내릴 거다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많이 했었어요, 중간에. 근데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사그라들면서 다시 재차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왜 펀더멘털이 좋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금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냐? 그거는 아이메로 푸르바트의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뮤노반트의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죠. 바토클리맙이 데이터가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아직도 시장에 대한 의문감이 많이 남아있고, 아이메로 푸르바트로 눈에 다 전향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가치는 많이 빠져야 돼 라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누가 주가를 많이 모아가냐의 싸움입니다. 주식 수를 많이 늘려가냐의 싸움인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사실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으면 좋아할 주주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향후에 더 많이 갈 기업이고 더 잘 될 기업이라고 예상한다면 지금의 상승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아이메로 푸르바트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이미 막 뭐 예를 들어 한올을 예로 들면 뭐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가 있다. 그래 버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뭐 많이 모았던 주주, 나는 이 자산에 엄청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지금 가 있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한 주주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의 주가 반등이 조금 아쉽다, 좀 더 모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뮤노반트나 한올이나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특히나 이뮤노반트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런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자금 조달 사정도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뮤노반트는 좀 안정적인 게 로이반트라는 큰 모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2027년까지 그레이브스병 3상 결과 데이터 발표까지의 현금 자금은 충분하다라고 이뮤노반트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나 그런 관세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세게 반등하지는 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 허가, 신약 승인 신청 임박까지 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더 이상 얼마나 커질지, 시장 사이즈는 커지겠지만 경쟁사들이 얼마나 실체가 있는 경쟁사들이 나올지, 또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따라잡을 뭔가 약물이 또 있을지, 아니면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 그래서 그 1개월 단위로 맞는 주사제의 역할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바이오테크에서 뭐 이슈가 될 만한 뭔가 이 상승에, 엄청난 상승에 대세가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없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바이오 약간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주들의 나스닥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시장은 왜 그나마 한올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냐? 워낙 바닥을 많이 찍었었고요. 24,000원, 5,000원 때까지 내려왔었고, 중국 이슈도 그렇고 중증건물역증 치료제 신약 승인 신청 연기 도 그렇고 다 그런 불확실성을 모두 껴안고 있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 기대감을 점점 또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수급적으로만 보면 연기금이 꾸준히 한 몇 거래일간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언제 뭐 매도로 돌변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특히나 연기금이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 가보겠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 가보고 기대감을 좀 안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사실 이렇게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제 투자 신탁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겹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또 급반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조그만한 수급이 모여도 금방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이거는 제 기대일 뿐이고 언제 그렇게 된다는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단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그 미국 갑상선 학회에 최근에 이제 그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살짝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바토클리맙 초록 내용이 바토클리맙 induces very rapid and sustained post-treatment thyroidism in Graves' disease라고 해서 바토클리맙이 매우 빠르고 sustain 기존의 치료를 이제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그레이브스 병에서 항갑상선 약물이 치료제였던 과거의 그레이브스 병에 대해서 바토클리맙이 큰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초록 제목을 좀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게 초록 제목이라면 데이터를 봐야 돼요. 데이터를 사실 초록 제목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판단을 못하고 데이터를 좀 봐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또 나왔을 때 갑상선 학회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과거에 2020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한올바이오파마가 2020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학회 발표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서 기립박수를 받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3상에 좀 실패를 하고 다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또 급반등이 살짝 일어났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시장 자체가 약 70년간 거의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항갑상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 환자들이겠지만, 그거에 불응하는 반응이 없는 환자들은 지금 70년, 80년째 치료제가 없이 항갑상선 약물, 들지도 않는 그 약물을 먹어가면서 힘들게 생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 33만여 명이라고 이제 그레이브스 시장에서 이뮤노반트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 이제 첫 번째로, 그리고 베스틴 클래스 약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아이메로프루바트 데이터도 이제 비슷할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메로프루바트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겠지만, 대세 상승이나 아니면 그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다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하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에서 반응을 그렇게 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데이터도 이럴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주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 이뮤노반트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면 한 3, 40달러 이상 가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오를 텐데,
제 생각에는 아이메로 프로바트 데이터가 또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2027년 뭐 이럴 때쯤 나올 예정이어서 향후 한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까지 미리 지금 2년 전부터 주가에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반영이 되더라도 지금 호재는 잠깐 반등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내후년까지는 내년이 되거나 뭐 1년 정도 남았거나 아니면 뭐 6개월 정도 남았거나 이렇게 아이메로 프로바트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전에 슬슬 반영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다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거의 주가가 바토클리맙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반응은 거의,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기업 가치를 거의 뺐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안 좋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주가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내년 아이메로 프로바트 데이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게 되면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 기대감이 좀 꺾일 거니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아이메로 프로바트 데이터가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이번에 좋게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9월 10일에서 14일 학회에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번에 9월 그때 발표된 다음 날쯤에는 반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데이터 기대감이 다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10% 20% 정도는 반영이 되겠다. 그러면 뭐 3만원 중반 정도까지는, 3만 4, 5천원까지는 그래도 쉽게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TED, 연말에 TED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TED 데이터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토클리맙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되면 하놀바이오파마의 일본 시장 기술 수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일본 TED 성공의, 일본 시장 TED 성공에 대한 신약 출시 신청이 아마 또 한 번 화두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일본 시장의 아이메로 프로바트 기술 수출까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12일 데이터 발표가 참 중요하긴 해요. 근데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될 거냐, 뭐 4만원, 5만원을 한 번에 갈 수 있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가면 좋겠죠. 제 예상은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아이메로 프로바트 직접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이라는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기대감을 살짝 얻는 거기 때문에 4만 5만 원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3만 원 중반까지는 좀 그래도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레이브스병 시장 자체가 워낙 커요. 그래서 지금 안제넥스가 중증근무력증이나 CIDP나 뭐 ITP나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비해서 그레이브스병 질병 하나의 데이터가 거의 한 시장 사이즈가 한 4-5배 더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훨씬 만약에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질 수 있고요. 물론 경쟁사들도 많습니다. 바이오 헤이븐도 있고 뭐 많잖아요. TED에서는 뭐 테페자도 있고 그 비리디안도 있고 많고, FcRn 저해제 내에서는 이제 바토클리맙이나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베스트 인 클래스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FcRn 저해제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 다른 경쟁사 약물들도 나중에 또 나오겠죠. 예, 그런 시장이 큰 시장을 혼자 독점하라고 회사들이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경쟁사들이 어디엔가 뭐 나타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레이브스병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은 거의 바토클리맙,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불응성 그레이브스병에서는 가장 탑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좀 실어줄 거다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니포칼리맙에 대한 그 치료제 그 이상 중단, 그러니까 우리는 존슨앤존슨은 니포칼리맙으로 그 뭐라 그러죠? 임상을 이제 진행하지 않을 거다. 니포칼리맙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 출시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관절염 임상 중지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런 거죠. 같은 FcRn 저해제잖아요.
근데 니포칼리맙이 포기했다. 그러면 경쟁사가 포기했으니 좋은 건가? 또는 FcRn 저해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없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경쟁사가 포기했으니 이뮤노반트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다. 왜냐하면 이뮤노반트도 지금 등록 임상 중이지만 데이터를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FcRn 저해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없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ACPA라는 항체 양성, 그러니까 ACPA라는 게 항체거든요. 이게 항체 양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체가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항체가 몸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양성 환자에 대해서 니포칼리맙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용량을 늘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CPA 항체가 양성이라는 거는, 이 ACPA 항체가 IgG 계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CPA 항체는, ACPA가 항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쓸게요. 항체는 IgG 계열의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FcRn 저해제가 IgG를 감소시키므로 ACPA 항체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다. 이 말이고, 또 하나를 예로 들면 RF라고 그래요. RF가 뭐냐면,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아이고, 프린트가 아니고 RF라는 건 이제 류마티스 인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는 항체가 IgG 계열이 아니고 IgM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RF 인자랑 IgG 항체랑 결합해서 항체 복합체를 형성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IgG 항체를 줄이면 RF, IgG 복합체가 줄어드니까 RF 인자로 인한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포칼리맙이 FcRn 저해제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지금 이제 포기를 했지만 효과가 그래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니포칼리맙이 IgG 항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ACPA 항체의 항체의 농도 여부가 좀 낮아지면 이제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는 건 맞고, 류마티스 환자들이 가장 나타나는 RF 인자가 IgG 항체랑 만나면 이렇게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 이제 거기서 염증성 물질이 나오는 건데, IgG 자체를 줄여버리면 RF가 IgG랑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니포칼리맙이 왜 포기를 했냐? 니포칼리맙은 용량을 못 늘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러죠? 알부민 부작용 이슈로 인해서 니포칼리맙은 최대 60ml까지 늘릴 수 있는 거를 15ml밖에 못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증 근무력증에서는 고용량을 투여를 하거든요. 니포칼리맙이. 왜냐하면 중증 근무력증은 워낙 그 발병 원인이 많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지금 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증 근무력증은. 그 중에서 이제 같은 계열의 약물 중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있고 덜 쓰이는 게 있을 뿐이지 출시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중증 근무력증의 병의 기전 원리가 어느 정도 명확화돼서 임상 성공 확률이 높고 니포칼리맙을 고용량을 써도 괜찮겠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고용량을 쓴 거고, ACPA 그 류마티스에서는 그 존슨앤존슨이 저용량에서 고용량으로 못 늘리는 건 이 알부민 이슈로 인해서 고용량으로 늘려도 이게 류마티스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개념 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포칼리맙이 류마티스의 관절염에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가정하고 일단 개념 임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던 건데, 저용량에서 고용량까지를 투여를 못한 건 이 부작용 이슈 때문에 투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의 기전 원리는 어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지만 알부민 이슈 부작용 때문에 니포칼리맙을 고용량으로 투여하지 못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5ml밖에 투여를 못했더니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못했고, 단 IgG 항체 감소 농도 여부, 그러니까 FcRn 저해제가 효과가 아예 없었냐?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약군 대비 15ml 정도의 니포칼리맙을 투여했을 때는 그 용량 반응이라 그러나요?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했을 때는 비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결과까지는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 도출을 한 걸 보고 이뮤노반트가 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왜냐면 이뮤노반트의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 알부민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으로 진입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했고, 지금 등록 임상, 3상 임상이라고 할 만한 그 정도의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포기했으니 이뮤노반트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 건 맞고, 그 다음에 그 존슨앤존슨이 왜 실패를 했냐, FcRn 저해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닐 수 있다. 약물에 대한 용량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IgG 감소 농도가 높다면 그만큼 항체 제거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병의 기전에 대한 논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더군다나 고용량을 투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부민 부작용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뮤노반트는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FcRn 저해제가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포칼리맙이 시장을 포기한 이유는 부작용 이슈로 인한 저용량 투여로 인해서 효과가 더디기 때문에 임상을 중지한 거지, 만약에 부작용이 없어서 고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알제넥스는 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 진입을 못하죠? 그거는 알제넥스랑 그 이뮤노반트랑 그 FcRn 저해제가 결합하는 부분이, 이뮤노반트는 예를 들어서 양팔로 다 결합이 가능하다면 아제넥스는 한쪽 팔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IgG 항체 제거율 자체가 이뮤노반트가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제넥스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니포칼리맙이 포기한 정도 수준밖에 못할 거기 때문에 거의 시장성이 없을 수 있고, 이뮤노반트는 그에 비해서 부작용도 제거했고 항체도 많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니포칼리맙이 중지했다 그래서 악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만 호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FcRn 저해제가 일단 같은 계열의 약물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데이터가 나와보면 이제 알겠죠. 만약에 데이터가 나와봤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지금 밝혀진 병의 기전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돼버리면 이제 큰 시장을 타겟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실릴 거고요. 그리고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을 이뮤노반트가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또 큰 시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상황이고, 이 류마티스에 대한 내용은 지금 2026년 내년에 이제 결과가 한번 이제 나올 거고 1차 결과가 나올 거고, 그때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존슨앤존슨이 포기한 거는 그래도 호재까지는 아니지만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 그때 가서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 내년에 나올 류마티스 데이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뮤노반트든 하놀이든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주가 면에서는 하놀은 보여요. 이뮤노반트는 좀 보이진 않고 있지만 하놀은 좀 보이고, 9월 10일에서 14일 날 나올 만한 학회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바로 어느 정도 반영은 해주지 않을까. 네, 금리 인하도 9월 달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나와준다면 그래도 좋은 주가 반응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리 인하는 거의 9월은 확정적인 것 같고, 올해 또 한 번을 더 하냐 두 번을 더 하냐 이 얘기가 나중에는 또 시장에 많은 반영을 할 것 같은데, 그 매크로적인 이슈는 사실 신경 쓰지 말자고요. 저희가 매크로 이슈를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월도 지금 못 맞추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맞추겠습니까? 매크로적인 이슈는 뒤로 하고 저희는 기업 데이터 위주로 보고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위주로 보면서 오로지 기업 중점의 투자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시는 분들 또한 너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퍼챗을 또 이번에 후원을 또 해주셨는데 덕분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절대 허투루 돈을 쓰려고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 주셔서 보내주신 돈인데 안 보내주셔도 될 돈을 사실 보내주신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돈이라면 더욱더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 생각이든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든 아니면 향후의 성장성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나 뭐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하놀바이오파마나 이뮤노반트를 투자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좀 되고 싶고, 제가 뭐 투자 판단을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은 저는 팩트 위주와 제 생각 위주의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뜻깊게 잘 쓰고 열심히 또 공부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꾸준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이제 몇 분 뒤면 또 월요일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음 한 주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 요즘 아침 저녁은 좀 선선해지려고 해지는 것 같아요. 또 환절기 시기가 다가오면 또 몸에 건강을 또 챙겨야 되는 시즌이니까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투자 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